KF-X 말고 다른 나라의 전투기도 가지고 싶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속마음입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과의 KF-X 개발을 함께하는 와중에 다른 나라의 전투기를 구매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밝혀진 것과 같이 인도네시아가 KF-X 분담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며 시간을 끌고 있는 와중에 이런 일이 밝혀진 것입니다. 당시 인도네시아는 자국 경제가 어렵고 당장 다른 부분에 자금이 많이 들어가 분담금을 낼 여력이 없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그들이 없어도 충분히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고 준비된 경제력과 기술력이 있기에 직접적인 타격은 받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금이 없다고 주장하던 인도네시아가 한국 몰래, 정확히는 한국에 아무런 말 없이 다른 나라 전투기를 구매하려던 사실이 포착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품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이 발생되자 다시 한국의 KF-X 사업에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합류하려고 하고 있어서 한국인들의 분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줘야 하는 돈도 없다면서 왜 기존에 한국과 하던 협력까지 미루고 다른 나라의 전투기를 구입하려고 한 것인지와 한국의 KF-X 사업의 현재 상황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동북아는 첨단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한 한중일 3국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스텔스기로 너무나도 유명한 F-35A보다 덩치가 더 큰 KF-X는 쌍발 전투기로 최근에 G사로부터 15대의 엔진이 도착해 조립에 들어갔습니다. 2016년부터 풍동 시험을 시작했지만 개발을 위해 대한민국이 준비한 시간은 거의 30년에 가깝습니다. 당시 기술적인 부분의 문제도 있었지만 경제적인 부분의 뒷받침이 부족했으며 정치적으로도 통합적인 의견이 나오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개발이 결정되고 제작에 돌입하자 일사천리로 빈틈없이 개발이 진행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한국은 느리지만 전문적으로 기반 산업들을 다져왔습니다. 이것들이 한 번에 시너지를 내자 엄청난 추진력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KF-X는 32만 개의 부품에 대한 오차없는 검증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량 생산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바탕으로 2019년 시제기 생산에 착수해 8개월 만에 전투기 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인 전방과 중앙, 후방 동체가 조립이 되었습니다. 카이는 2021년 4월에 KF-X 시제기에 롤아웃 일정을 잡았습니다. 기존의 2022년 말에서 1년을 앞당긴 것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 프로젝트인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이제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이 그렇게 공급하기를 거부해왔던 A사 레이더의 시제품이 개발 완료되었으며 각종 항전 장비와 엔진까지 준비되어 올해 말이면 공장에서 조립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A사 레이더 개발을 성공적으로 하며 KF-X 사업이 빠르게 성과를 나타내자 태도가 급변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한국과 함께 공동으로 KF-X를 개발하기로 하여 8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개발비의 20% 한화로 약 1조 7천억 원을 제공하기로 한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2017년 하반기 이후 현재까지 약 5,002억 원의 분담금을 체납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군 당국과 방산업계는 역사상 첫 전투기 개발이라는 역사적 난제에 도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금난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없어도 가능은 하지만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이없게도 인도네시아 당국이 KF-X 사업 분담금을 자국 경제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분담을 미루고 있으면서 생뚱맞게 오스트리아에서 전투기를 구매하려는 행동을 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실은 오스트리아 일간지 디프레세가 지난 20일 인도네시아가 오스트리아 공군이 현재 운용 중인 전투기 구매를 제안했다고 보도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수비안토 국방장관은 지난 10일 오스트리아의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오스트리아에서 운용 중인 15대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Z 전투기 구매 의사를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구매 의사를 보인 15대 전투기가 에어버스 등과 법적 싸움에 직면한 사실을 알고 있다며 전투기 매각은 곧 인도네시아와 오스트리아 양측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오스트리아가 전투기 제조사인 에어버스를 유로파이터 사기 혐의로 고소해 법적 싸움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인도네시아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이용하려 한 것이죠. 오스트리아는 지난 2002년 23억 유로를 투자해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15세트를 구입해 운용 중입니다. 인도네시아 수비안토 장관은
유럽 기술과 노하우에 감명받아 전투기 구매를 제안했다고 했는데, 문제는 현재 한국과 차세대 전투기에 대해 연구 개발하고 있으면서 한국과 추진 중인 KF-X 분담금 또한 여전히 밀려있다는 점입니다. 추가적으로 올 초에는 수비안토 장관이 직접 프랑스를 방문해 잠수함 등 군함과 라팔 제트 전투기 확보에 관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KF-X 분담금을 계속 미루며 몰래 사려고 했던 오스트리아의 유로파이터 트렌치 1은 지금까지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대를 도입한 오스트리아는 보유 기체 전량을 오는 2020년까지 폐기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당시 독일 공군계약 물량 일부를 떼어온 오스트리아 공군용 유로파이터는 워낙 비싼 가격 때문에 제대로 된 무장은 고사하고 피하 식별 장치 IFF조차 달려있지 않아 전투기로서의 제대로 된 임무 수행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제한적인 단거리 공대공 임무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대당 유지비가 73,000달러까지 폭등해서 거의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전투기가 오스트리아 공군에 도입된 배경을 놓고 독일 미넨 검찰과 오스트리아 수사당국은 유로파이터 제조사 측이 오스트리아 고위장성과 정치권에 뇌물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에 나서는 한편 제조사를 고발하기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오스트리아는 유로파이터를 곧 퇴역시킬 예정인데, 인도네시아가 이 사실을 알고 해당 기체를 자신들에게 매각하려고 나선 것입니다. 한국의 KF-X와 비교하기도 어려운 문제 많은 전투기를 구매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오스트리아 입장에서는 퇴역할 기체를 누군가가 구입해간다면 좋을 수도 있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충격을 맞은 기분이 들 수 있었을 겁니다. 당장 시제기가 내년 4월이면 롤아웃이 되어 나오는데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한때 우리도 차기 전투기 선정에서 F-35 스텔스 전투기와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를 견주기도 했습니다. 당시 일부 지지자들은 차기 전투기 사업의 강력한 후보 기종이었던 F-35A 역시 느리고 둔중해 공중전과는 거리가 먼 폭탄 배달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국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는 반드시 유로파이터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군은 당시 후보들 중 유로파이터를 제일 먼저 제의시켰습니다. 결국 F-35A 스텔스를 선택했죠. 유로파이터를 개발한 국가들도 현재 문제점을 인식하고 포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이 F-35 전투기를 이미 도입 중이고,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F-35 전투기를 구매를 결정했거나 구매 협상을 진행 중이며, 독일은 로키드 마틴의 F-35 전투기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독일 슈피겔에 따르면 독일 공군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대부분에서 심각한 장애가 나타났기 때문에 거의 가동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제작 국가에서도 이렇게 유로파이터를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상황입니다. 유로파이터의 시간당 유지 비용은 7만 파운드, 약 1억 4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공군 F-15K 전투기의 3배에 달하며 비행 때마다 스텔스 도료를 새로 도포해야 하는 F-22 전투기보다 비싼 수준입니다. 또한 내부 연료 탑재량이 적고 공대지 무장 운용에 큰 제한이 있으며 매우 낮은 내구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매우 높은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가성비가 최악이라는 말입니다. 당시 유로파이터 컨소시엄의 최대 주주인 영국은 도입된 지 몇 년도 되지 않은 기체 50대를 조기 퇴역시키고 스크랩 처리했으며, 88대를 계약한 신형 기체는 대부분의 물량을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으로 96대를 도입했거나 계약한 이탈리아는 24대를 중고로 시장에 내놓았으며, 143대를 계약한 독일과 73대를 계약한 스페인 역시 신품 기체 인수 거부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기존 보유 기체를 헐값에 중고 시장에 내놓았지만 수년째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런 기체를 인도네시아 군과 정부가 구매하려고 하니 자국 내의 비판도 거셉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하원의원은 인도네시아 정부를 향해 정신을 차리라며 크게 비판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무함마드 파한 의원은 인도네시아가 오스트리아에서 15대의 중고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를 구매하는 대신 한국과의 KF-X 협력 프로젝트에 더욱 집중하라고 강한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23일 CNN 인도네시아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거의 2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하지만 그들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언급했죠. 또한 한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는 실제로 비싸지만 장기적으로 인도네시아 방위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 것이라며 단언했습니다. 한국의 군사기술을 이용해 인도네시아는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추가 언급도 했습니다. 이 같은 생각은 인도네시아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정확히 짚어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인도네시아 언론들도 정부에 대해 호의를 가지지 않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가장 급박한 것은 인도네시아 정부였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지난 3월 감염병 사태를 이유로 카이에서 전원 철수시켰던 인도네시아 기술진을 재파견하는 것입니다. KFX 분담금 납부 지연에도 PT, 디칸다라 소속 기술자 100여 명이 한국에 합류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의 A사 레이더 등의 성공과 미국도 경계하는 빠른 진척 속도에 인도네시아가 마음이 조급해짐을 느낀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못하다가는 들어간 돈도 못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오는 듯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이런 행동을 보인다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더욱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이슈트래커였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워싱턴 포스트의 외교, 안보 전문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이고나티우스가 3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 철수를 만류했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8일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 재발로 퇴임을 발표했다. 이고나티우스는 이날 칼럼에서 아베는 트럼프 대통령의 변칙적인 행동을 관리하는 데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지도자였을 것이라. 일본의 안보는 누가 집권하든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맺는 데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과 미국의 이익이 되는 합리적인 정책을 위해 미묘하게 트럼프를 구슬렸다고 했다. 아베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된 뒤 가장 먼저 뉴욕의 트럼프 타워로 달려가 트럼프를 만난 지도자였고 미국 정상회담 후 트럼프를 노벨상 수상자로 추천하는 등 아부 전략으로 트럼프의 마음을 얻었다. 이고나티우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시로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를 비판하고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했지만 결국엔 아베가 요청하는 대로 해줬다고 전했다. 아베는 일본 주둔 미군 기지 없이 태평양을 방어하는 것이 얼마나 더 비쌀지 트럼프에게 상기시키면서도 미국 젊은이들이 일본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 것에 감사하다며 설득했다는 것이다. 이고나티우스는 또 그 일본 지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 철수를 만류할 수 있었다고 했다. 아베가 주한 미군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득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아베가 주일 미군의 중요성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주한 미군 철수 반대의 뜻도 함께 밝혔을 가능성이 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WP에 기고문을 싣고 아베는 북한의 핵, 생물, 화학 무기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능력의 제거를 끈질기게 추구했다. 그는 트럼프, 김정은의 황홀경 속의 길을 잃기보다는 대통령을 현실과 가까운 곳에 묶어놓는 무거운 금속 체인과도 같았다고 했다. 그는 또 아베는 영내와 그 너머에서 패권을 장악하려는 중국에 맞서는 워싱턴에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 태평양이란 구호를 실제로 창시한 사람이라고 했다.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을 뜻하는 인도, 태평양이란 용어는 일본이 고안했고 이를 미국이 받아들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트위터에 방금 내 친구이자 곧 사임을 앞둔 아베 신조 총리와 멋진 대화를 나눴다. 신조는 일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총리로 기억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3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가 오전 10시쯤부터 약 3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마이클 그린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 부소장은 일본 아사히 신문의 한국에 대한 대응은 실패라. 한미일 안보체제는 동아시아 안정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했다. 한일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미국 입장에서 중요한 한미일 삼각협력체제를 흔들었다는 지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지난 28일 사설에서 트럼프와 아베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위안부 문제는 한국과의 갈등을 아베 외교 실책으로 꼽았다. 아베 이번 사태가 자신의 정치적 스캔들을 피하기 위한 것이란 지적도 있다. 나카노 고이치 일본 조치대 교수는 이날 뉴욕타임스에 게재한 아베 신조는 병들었다. 하지만 이게 그가 사의를 표명한 유일한 이유일까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아베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실제 이유는 코로나 대응 실패와 각종 정치 스캔들에 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아베 사퇴와 한일 관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물러났다. 약 8년간 전후 최장기 집권 기록을 세우며 개헌을 목표로 치닫다 갑자기 멈춰버렸다. 사임 이후로 건강 악화를 들고 있다.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은 2007년에 이어 두 번째 총리직 사임을 불러왔다. 이번 사임 결정은 단순히 지병만의 이유는 아닌 듯하다. 측근들이 연루된 정치자금 스캔들, 올림픽 재연기 또는 취소 문제 등 여러 정치적 부담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헌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아베는 전형적인 세습 정치인이다. 외교부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는 A급 전범 용의자로 3년간 수감 생활을 했다. 군국주의 영향 속에 자란 아베 총리의 정치적 수권 사업은 자연스럽게 개헌을 통해 전쟁 가능한 국가로 환원하는 것이었다. 개헌에 유리한 조건 만들기에 지난 8년을 공들였지만 허사로 돌아갔다. 즉 아베의 사임 결정은 더 이상 자신에 의한 개헌이 어렵다는 좌절에서 온 것이다. 미국에 의해 도입된 일본 헌법은 제9조 제1항의 전쟁의 포기, 그리고 2항의 전력 포기와 교전권 부인 등 무력 사용을 배제하는 평화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군국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일본 우익은 이 헌법을 개정하는 것을 지상 과제로 삼고 있다. 그 정치적 배경을 토대로 장기 집권을 유지해온 사람이 아베다. 이게 일단 실패한 것이다. 아베의 침몰은 의외의 변수에서 왔다. 코로나19 사태로 올림픽도 연기되었고 내년 개최도 불투명하다. 아베를 더욱 어렵게 한 것은 경제 악화다. 올 2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7.8% 감소했고 연일 환산으로는 27.8% 축소로 사상 최악이었다. 여행 장려 정책을 추진하다가 코로나만 확산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아베 사임이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아베 정권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정책은 한일 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아베는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를 간접 타격해 강제징용 문제를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고 일본의 우월적 지위를 확인하고자 했다. 트럼프를 한일 갈등에 개입하지 않게 함으로써 힘을 통해 한국을 누르려 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 수출 규제는 오히려 일본 경제에 부담을 주는 꼴이 되었다. 그의 사임은 악화한 한일 관계에 새로운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일본 내부에서도 수출 규제로 한일 관계만 악화되었고 실익이 없었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페리로 경축사에서 일본과의 대화 의지를 명확히 전명했다. 즉 한일 관계의 리셋 필요성은 양국 모두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특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과 같이 강제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이 어렵다. 특히 유력한 차기 총리로 부상하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안중근 의사를 범죄자로 규정한 바 있고 아베의 정치를 확실히 계승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한일 관계의 조기 해결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향후 11월 미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단할 수 없다. 그러나 아베 사임과 더불어 트럼프 재선 실패로 이어질 경우 트럼프 아베 동맹체제가 깨지면서 새로운 한미일 관계를 구축하려는 차기 미국 정부의 시도가 일본의 입장 변화를 추동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한일 양자 대화의 복원이다. 그래야 미중 충돌 등 글로벌 차원의 역학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다. 임기 후반기로 가는 문정부는 일본 차기 정부의 사안별 대화체계 구성을 제안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일 관계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가기를 바란다.